여보, 목요일이야. 가야 해. 치매로 내 이름도 잊은 남편이 유일하게 기억하는 말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그는 멍하니 현관에 서서 신발을 신으려 했습니다.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15년치 달력에 목요일마다 빨간 동그라미, 그리고 주소 하나. 그곳을 찾아갔을 때 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곳에는 60년간 잊었던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64세 한금순입니다. 올해로 결혼 40년째입니다. 남편 창수와 32평 아파트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시내버스 기사로 35년 일하고 3년 전에 퇴직했고, 나는 학교 급식실에서 20년 일하다 허리 디스크로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직하고 딱 1년 만에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깜빡깜빡하는 정도였습니다. 리모컨 찾으러 냉장고를 열고 밥을 먹고도 안 먹었다고 하고, 그러다 어느 날부턴 내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여보, 나 금순이에요. 당신 아내. 그렇게 말해도 남편은 멍하니 나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남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정민이는 인천에서 작은 인쇄소를 합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면 다행입니다. 어머니가 잘 하시잖아요. 아버지도 어머니가 계셔야 안정되시고. 그 말이 정민이 입버릇입니다. 요양원 이야기라도 꺼내면 우리 형편에 그게 되겠어요? 라며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남편을 간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 기저귀를 갈고 세수를 시키고 아침을 먹였습니다. 남편은 말도 거의 못했습니다. 그냥 창밖만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만 되면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가야 해. 목요일이야. 평소엔 한마디도 안 하던 남편이 목요일 아침이면 현관 앞에 섰습니다. 신발을 신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내가 막으면 불안해하면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가야 해. 늦으면 안 돼. 그럴 때마다 나는 남편을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남편을 소파에 앉히고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여보, 오늘은 집에 있어요. 어디도 안 가요. 그러면 남편은 점점 진정되면서 다시 멍해졌습니다. 왜 목요일만 기억하는 걸까요? 치매로 내 얼굴도 잊었는데 목요일은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남편 옆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버스기사 할 때 목요일에 특별한 일이 있었나? 아니면 누구를 만났나? 도대체 뭐가 남편 머릿속에 남아있는 걸까? 남편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40년을 살았어도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일하고 월급 통장 고스란히 나한테 주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치매에 걸렸습니다. 이제 남편은 나를 봐도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밥을 먹여도 감사합니다. 라고 남처럼 인사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내가 기억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목요일만 되면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가려는 그곳은 대체 어디였을까요? 나는 엄마 얼굴을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6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1966년 여름이었습니다. 금순아, 엄마가 많이 아파서 하늘나라로 가셨단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나를 안아줬습니다. 나는 엄마가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엄마 냄새,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만 희미하게 기억났습니다. 동네 뒷산에 엄마 무덤이 생겼습니다. 작은 봉분에 고 박말순 이름이 적힌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아버지는 해마다
엄마 제삿날이면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금순아, 엄마한테 절해라. 나는 제사상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엄마를 그리워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를 위해 울었습니다. 6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재혼도 안 했습니다. 나 하나 키우면서 힘들게 사셨습니다. 나는 그런 아버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8살 때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 창수는 당시 버스 회사에 막 입사한 22살 청년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친정엄마 돌아가신 거 아시고 나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10년 전에 편히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72살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치르면서 나는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혈육이라곤 남편하고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친정 오빠도 사고로 먼저 갔습니다. 친척이라고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는 천혜고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고 아파트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엄마가 그리웠습니다. 특히 남편 치매 진단 받고 나서는 더 그랬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어땠을까? 엄마 품에 안겨서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6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동네 뒷산 무덤에 묻혀 계셨습니다. 아버지 산소 옆에 나란히. 나는 명절 때마다 그곳에 갔습니다. 엄마 무덤 앞에서 절을 하고 술을 따르고 잔디를 뽑아줬습니다. 엄마, 저 잘 살았어요. 남편도 착하고 아들도 건강하게 컸어요.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는 희미하게 기억났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금순, 엄마 품에 우리 금순. 멜로디만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가사는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를 본 게 6살 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제 나도 64세가 됐습니다. 엄마 없이 산 세월이 60년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날은 남편 병원 검진 날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대학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치매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정기 검사였습니다. 나는 남편 깨끗한 옷을 챙기려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결혼식 때 입었던 양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40년 된 낡은 양복이었습니다. 이제는 입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복 안주머니가 불룩했습니다.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낡은 가죽 수첩이 나왔습니다. 30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표지가 닳아서 가죽색이 바랬고 모서리가 해졌습니다. 왜 이런 게 여기 있을까? 나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달력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2010년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15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2010년 1월 첫째 주 목요일, 빨간 동그라미. 둘째 주 목요일, 빨간 동그라미. 셋째 주 목요일, 빨간 동그라미. 그냥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2010년 1년 내내 목요일마다 빨간 동그라미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2년, 2013년, 2024년까지 15년 동안 거의 매주 목요일마다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 2시, 간식, 바나나, 요구르트, 약, 수요일 저녁, 생신, 3월 12일. 면회? 누구를 면회 간 거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수정요양원, 요양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 동안 남편이 매주 목요일마다 요양원에 갔다는 뜻인가요?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누구한테 간 거지? 혹시 외도? 숨겨둔 여자가 있었나? 아니면 숨겨둔 가족? 혹시 다른 자식이 있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15년 동안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나는 수첩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창밖만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여보.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나를 못 알아봤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15년 동안 어디 다닌 거예요? 나는 수첩을 들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수첩을 쳐다봤습니다. 잠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가야 해.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이 수첩과 관련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가는 건데요? 누가 거기 있는데요? 내가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창밖만 쳐다봤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5년간 남편이 간 그곳에는 누가 있을까요? 나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수첩을 펼쳐놓고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여기서 1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내일 가보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남편에게 아침을 먹이고 약을 먹였습니다.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이웃집 김 선생님한테 부탁드렸으니까 괜찮아요. 남편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나는 지하철을 타고 경기도 광주로 갔습니다.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버스를 갈아타고 시골길을 한참 들어갔습니다. 주변에 논밭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30분쯤 더 가니까 작은 요양원 건물이 나왔습니다. 수정요양원 문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2층 건물이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층 접수처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 혹시 오창수 씨라고 아세요? 여직원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 오창수 씨요. 어머, 요새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15년째 매주 목요일마다 빠짐없이 오시던 분인데 15년째 매주 목요일. 역시 맞았습니다. 그분이 저희 남편인데요. 지금 치매로 거동이 불편해서 제가 대신 왔어요. 아이고, 그러세요? 정말 착하신 분이에요. 비 오나 눈 오나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여직원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누구를 면회해 오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301호 박말순 어르신이요. 지금 3층에 계세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박말순. 그건 6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말순이요? 내가 되물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네. 박말순 어르신. 올해 87이세요. 치매가 많이 진행되셨어요. 87.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지금 87이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 301호가 어디예요? 3층 왼쪽 끝방이에요. 올라가실래요? 나는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복도가 보였습니다. 왼쪽 끝방 301호. 문패에 박말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만약 엄마가 아니라면? 그냥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라면? 하지만 만약 정말 엄마라면? 6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계셨다면?
아버지는 왜 거짓말을 한 걸까요? 나는 손을 뻗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이 보였습니다. 창가에 휠체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의 할머니가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가느다란 어깨, 작은 몸집. 나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말순 어르신, 손님 오셨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흰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은, 나는 6살 때 본 그 눈을 기억했습니다. 엄마.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희미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순아. 그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는 엄마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놀라서 나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울음을 참으려고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엄마예요. 간호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딸분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내 쪽으로 밀었습니다. 엄마가 가까이 왔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금순이에요. 엄마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치매였습니다. 금순이, 엄마가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 금순이에요. 제가 왔어요. 나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내 얼굴을 쳐다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내 볼을 만졌습니다. 금순이, 우리 금순이. 그리고 엄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치매로 대부분을 잊어도 딸은 기억하는 걸까요? 나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60년 만에 안는 엄마였습니다. 작고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옆에서 휴지를 건네줬습니다. 오창수 씨가 사위분이셨구나. 15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오셨어요.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남편이 15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왜 말 안 했을까요? 나는 간호사를 쳐다봤습니다. 저기, 혹시 우리 엄마가 언제부터 여기 계셨는지 아세요? 15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옮겨 오셨어요. 그전엔 어디 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15년 전. 그때가 친정아버지 돌아가신 해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유품 정리를 도왔습니다. 그때 뭔가 알게 된 걸까요? 원장님이 자세히 아실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나는 엄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다시 창밖을 쳐다봤습니다. 나는 엄마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60년이었습니다. 6살 때 헤어진 이후로 60년 만에 만났습니다. 엄마는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 살아 계셨습니다. 그럼 동네 뒷산 무덤은 뭔가요? 해마다 지낸 제사는 뭐였나요? 왜 아버지는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잠시 후 60대 여자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순 어르신 따님이시라고요? 네, 저는 한금순이라고 해요. 원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금순 씨. 오창수 씨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남편이 뭐라고 했나요? 어머니를 못 찾았다고, 알려드릴 타이밍을 놓쳤다고.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따라오시겠어요? 나는 엄마 손을 놓고 원장을 따라갔습니다. 1층 원장실로 내려갔습니다. 원장이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15년 전에 오창수 씨가 처음 오셨을 때 들은 이야기예요. 원장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의 지난 6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말순 어르신은 1966년에 정신병원에 입원하셨어요. 1966년. 내가 6살 때였습니다. 산후 우울증에서 시작됐대요. 금순 씨를 낳고 나서요. 그게 점점 심해져서 조현병 진단을 받으셨고 나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정신병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잖아요. 미친 사람 집안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때였어요.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어린 딸의 미래를 위해서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신 거죠. 가짜 무덤까지 만들었다는 말은 원장도 몰랐습니다. 60년 동안 그 병원에 계셨어요. 그런데 15년 전에 오창수 씨가 찾아오셨어요. 남편이요? 네. 장인어른 유품을 정리하다가 옛날 병원 서류를 발견하셨대요. 그래서 그 병원을 찾아갔고 원장이 파일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정신병원 입원 확인서였습니다. 1966년 9월. 그때 이미 말순 어르신은 치매가 시작되셨어요. 60년 만에 찾아온 사위분을 보고도 누군지 몰랐대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오창수 씨가 결정하셨어요. 금순 씨한테 말하면 아버님한테 배신감 느끼실 거고 어머니는 딸을 못 알아보실 테니까 상처만 될 거라고. 그래서 본인이 대신 돌보기로 하신 거죠. 어머니 상태가 좋아지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원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정신병원 환경이 안 좋아서 이 요양원으로 옮기셨어요. 비용도 전부 오창수 씨가 부담하셨고요. 15년 동안요? 네. 매주 목요일마다 오셨어요. 비 오나 눈 오나. 어머니 세수 시켜드리고 밥 먹여드리고 말벗대어드리고.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버스 기사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돈을 쪼개서 15년 동안 요양비를 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오창수 씨도 치매 진단을 받으셨나 봐요. 요새 안 오셔서 걱정했거든요. 원장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저를 기억 못 하시나요? 치매가 많이 진행됐어요. 대부분을 잊으셨어요. 하지만 가끔 원장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가끔 금순아 하고 부르세요. 잠꼬대처럼요. 딸을 찾으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60년 동안 엄마는 나를 기다렸습니다. 나는 가짜 무덤에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힘드셨을 겁니다. 어린 딸의 미래를 위해 그런 결정을 하셨을 겁니다. 그 시대엔 그게 최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약 진실을 알았더라면 60년 동안 엄마를 찾아뵐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이제부터 올게요. 나는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치매로 거동이 불편해요. 대신 제가 엄마 돌보러 올게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다시 301호로 올라갔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창밖을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나는 엄마 곁에 앉아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60년 동안 몰랐어요. 이제부터 제가 자주 올게요. 엄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창밖만 봤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60년 만에 만났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뒷페이지를 넘기다가 작은 메모지가 떨어졌습니다. 남편 필체였습니다. 금순아, 장인어른 유품 정리하다가 알게 됐어. 어머니가 살아계셨어. 병원 서류가 나왔어. 처음엔 당신한테 바로 말하려고 했어. 근데 병원 가보니까 어머니가 날 못 알아보시더라. 치매가 많이 진행되셨어.
생각했어. 당신한테 말하면 아버지한테 배신감 느낄 거고 어머니는 당신 못 알아보시고 상처만 될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대신 다니기로 했어. 어머니 상태 좋아지면 그때 말하려고 했는데 나는 그 메모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남편은 15년 동안 말없이 엄마를 돌봤습니다. 버스기사 월급이 2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거기서 요양비 50만 원을 냈습니다.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웃집 김 선생님이 나가고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남편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여전히 못 알아봤습니다. 나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엄마 만나고 왔어요. 60년 만에요. 남편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15년 동안 엄마 돌봐주셨더라고요. 고마워요. 나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하다니 당신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내 손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뭔가 기억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가야 해.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알아요. 이제 제가 데려갈게요. 우리 같이 가요. 나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중에 이렇게 고마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살아온 남편이었습니다. 표현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15년 동안 장모님을 돌봤습니다. 아내가 상처받을까봐, 아내가 힘들어할까봐 혼자 다 떠안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여보, 많이 드세요.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 가끔 나를 쳐다봤습니다. 저녁을 먹이고 약을 먹이고 씻겼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눕혔습니다. 여보, 잘 자요. 사랑해요. 평생 한 번도 안 했던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거실로 나와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15년치 목요일마다 빨간 동그라미. 남편이 얼마나 성실하게 다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였습니다. 남편이 못다한 그 일을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아들 정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아, 엄마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바쁜 목소리였습니다. 정민아, 너한테 말할 게 있어서. 나는 지난 이틀 동안 일어난 일을 설명했습니다. 남편 수첩을 발견한 것, 요양원을 찾아간 것, 60년 만에 엄마를 만난 것. 정민이는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정민아, 들었어? 네, 듣긴 들었는데요. 정민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시려고요? 뭐가? 외할머니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시게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자주 찾아뵈야지. 60년 만에 만났는데. 어머니가요? 아버지 간병도 버거우신데. 정민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 듣는 분인데요. 외할머니라고 해도 평생 한 번도 못 뵀잖아요. 정민아, 그래도 어머니 힘드시면 아버지 요양원 알아보세요. 집에서 간병하시는 게 한계 있잖아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는 이미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거기서 알아서 돌봐주실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굳이 거기까지 가실 필요가 있을까요? 정민아, 내 외할머니야. 내 엄마라고. 저도 아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나이가 몇인데 두 분 다 돌보시게요. 정민이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15년 동안 요양비 내셨다면서요? 그 돈이면 우리 집 적금 들 수 있었는데.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민아, 그게 무슨 소리야? 제 말이 틀렸나요?
솔직히 아버지가 좀 그러신 거 아니에요? 자기 가족도 아니고 처음 보는 장모님한테 그렇게 돈 쓰시고. 정민아, 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아버지는 15년 동안 말없이 외할머니를 돌보셨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 알죠. 근데 그게 저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정민아, 너. 어머니, 죄송한데 저 바빠서요. 인쇄소 일이 밀려서 정신없어요. 정민아, 잠깐만.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어머니 건강 챙기시고요. 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한참을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웠나? 아들이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었나?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남의 어머니를 15년 동안 돌봤습니다. 비 오나 눈 오나 매주 목요일마다 찾아갔습니다.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힘들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아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자기랑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슬펐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바쁜 건 알았습니다. 인쇄소 운영하느라 힘든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60년 만에 만난 외할머니인데 관심이라도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엄마를 돌볼 겁니다. 60년 동안 기다리신 엄마를 이제라도 만났는데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15년 동안 혼자 다한 그 일을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 주 목요일, 나는 남편을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여보, 오늘 엄마 보러 가요. 같이 가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들어가니까 접수처 직원이 반가워했습니다. 아이고, 오창수 씨, 오랜만이에요. 말순 어르신, 많이 기다리셨어요. 이제부터 제가 데리고 올게요. 나는 남편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01호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금순이에요.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나는 남편 휠체어를 엄마 옆으로 밀었습니다. 엄마, 이분 제 남편이에요. 오창수예요. 15년 동안 엄마 돌봐드린 분이에요. 남편이 희미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엄마도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보시는 걸까요? 나는 엄마와 남편 사이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 그렇게 있다가 나는 옛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6살 때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 멜로디만 희미하게 기억났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흥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엄마가 반응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금순. 나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엄마. 엄마가 계속 불렀습니다. 엄마 품에, 우리 금순, 예쁜 금순. 자장 자장. 60년 만에 듣는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금순아. 우리 금순이. 네 엄마. 저예요. 금순이에요. 엄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아파서. 괜찮아요 엄마. 다 괜찮아요. 나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이제 제가 자주 올게요. 엄마 곁에 있을게요.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1시간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엄마와 나와 남편.
남편은 가끔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치매여도 뭔가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오던 그 시간을. 돌아오는 길에 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엄마 만났어요.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매주 목요일마다 남편과 함께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엄마가 나를 알아보셨습니다. 때로는 못 알아보셨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내가 기억하면 됐습니다. 엄마가 60년 동안 나를 기다린 것처럼 이제 내가 엄마 곁에 있으면 됐습니다. 가끔 엄마가 자장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6살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엄마 품에 안긴 어린 금순이로 60년 만에 찾은 평화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정민이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지우는 정민이 딸이었습니다. 올해 7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폐렴이래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중환자실에 있어요. 정민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느 병원이야? 내가 갈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정민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정민이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지우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히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그래? 다행이다. 정민아, 힘들지? 네,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정민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 엄마가 사흘 밤낮을 병원에서 지우 곁에 있었어요. 한숨도 안 자고요. 제가 교대하겠다고 해도 안 가더라고요. 정민이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아버지 치매 걸리고 3년 동안 이렇게 사셨구나. 아니, 외할머니까지 합치면 더 하시겠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많이 못나게 굴었죠. 죄송해요, 어머니. 괜찮아?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외할머니 뵈러요. 나는 놀랐습니다. 정민아,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지우 퇴원하고 나서요. 그때 꼭 갈게요. 정민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정민이도 이제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간병이 얼마나 힘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버거운지.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나는 매주 목요일마다 남편과 함께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갔습니다. 남편의 15년을 이어받았습니다. 엄마는 점점 더 많이 잊어가셨습니다. 치매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신이 드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엄마가 자장가를 불러주셨고 내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요양원 앞에 낯익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 정민이 차였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1호 앞에 정민이가 서 있었습니다. 옆에 며느리와 손녀 지우도 함께였습니다. 정민아, 정민이가 돌아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민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났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정민이를 일으켰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정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가 아팠을 때 알았어요. 지우 엄마가 사흘 밤낮을 병원에서 잠도 안 자고 지우 곁을 지키는 걸 봤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버지 치매 3년 동안 혼자 간병하시고 게다가 외할머니까지. 정민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어머니한테 다 떠맡기고. 괜찮아. 이제라도 와서 다행이다. 나는 정민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작은 지우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지우예요. 아팠는데 다 나았어요. 그래, 지우야. 많이 컸네. 나는 지우를 안아줬습니다. 정민이가 301호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외할머니. 정민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엄마가 정민이를 쳐다봤습니다. 외할머니, 저는 손자 정민이에요.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정민이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15년 동안 외할머니 돌봐드렸대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엄마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지우가 엄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증조할머니, 저 지우예요. 처음 뵈어요. 엄마가 지우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지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예쁘다. 참 예쁘네. 엄마가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우리는 5 식구가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와 나와 남편과 정민이네 가족. 정민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세요. 15년 동안 혼자서. 저는 딸 하나 사흘 간병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나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멍하니 창밖만 봤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15년 동안 해온 일을 이제 우리 가족이 함께 이어가면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민이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지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는 지우를 볼 때마다 좋아하셨습니다. 많이는 아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남편의 치매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걷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만 되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을 잊으셨지만 목요일이면 현관을 쳐다보셨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원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금순 씨, 말순 어르신이 편히 가셨어요. 나는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웠어요. 60년 만에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편히 쉬세요. 이제 아프지 마시고. 엄마 장례를 치렀습니다. 정민이가 와서 도왔습니다. 지우도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 증조할머니, 하늘나라 가셨어요? 응, 지우야. 이제 편히 쉬고 계셔. 엄마를 화장해서 아버지 산소 옆에 모셨습니다. 진짜 무덤이었습니다. 가짜 무덤은 치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 돌아가셨어요. 당신 덕분에 60년 만에 만나서 2년 반 동안 행복했어요. 남편은 나를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날 이후로도 나는 목요일마다 남편과 함께 엄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가끔 정민이도 함께 왔습니다. 목요일의 습관은 계속됐습니다. 이제 엄마는 편히 쉬고 계셨습니다. 남편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목요일마다 함께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3사람의 목요일은 계속됐습니다. 비 오나 눈 오나 말없이 묵묵하게. 그게 우리 가족의 방식이었습니다.